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어제 오프닝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방호복 의료인 드디어 그 신원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삼육 서울병원 간호사 이수련 선생님입니다. 자, 어제 박지훈 변호사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관전평을 했었죠? 네. 아마 간호사가 져주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보면 거의 없어요. 할머니 기분 좋아라고. 자, 박 변호사의 이런 거창한 관전평과는 달리 치매 할머니를 위한 그림 치료였다는 거 아닙니까? 화투패를 이용해서 꽃 그림 맞추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격리병동에서 계속 졸기만 하던 할머니를 기운 차리게 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수련 선생님의 이 극진한 돌봄 속에 할머니 온전히 퇴원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존경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최근 서울에서 일주일 사이에 3건의 차량 절도, 질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10대 촉법 소년들이었는데 모두 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자, 이 헤드기어도 쓰지 않은 채 겨루기에 나섰던 40대 태권도 관장과 이 중학생 제자. 자, 관장의 발은 제자의 얼굴을 향했고 결국 턱뼈를 부러뜨리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자, 이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서 각종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몸캠 영상을 지워주겠다면서 절박한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8강전 대한민국 대 터키전 혹시 보셨습니까? 풀세트 접전 끝에 세계 랭킹 13위 대한민국이 4위 터키를 잡았습니다. 자, 힘 빠지는 수요일, 그것도 나른한 오후지만 우리 선수들 보면서 함께 화이팅 하시죠. 물론 지금은 사건 반장 봐주셔야 되고요.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해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대 소년들이 무려 일주일 동안 3번이나 차를 훔쳐 도로에서 무법 질주를 벌였습니다. 40대 태권도 관장이 훈련을 한다며 중학생에게 겨루기를 신청해 중상을 입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송우영 기자, 양지열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손수호 변호사, 박준혜 소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혹시 양 변호사님 오늘 오전에 그 배구 보셨어요? 오전에는 못 봤고요. 예. 근데 이게 결과를 보니까 지난 한일전 때, 8강전 때랑 거의 8강전이 아니고 지난 한일전 때랑 똑같은 그런 풀세트 접전이었더라고요. 그때 예.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흥분하면서 오늘 아침에 보신 분들 축복받으신 겁니다. 예. 김연경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본인도 준결승 이거 솔직히 기대를 못했다고, 그리고 또 그 부담감에 1시간밖에 오늘 잠을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이재영, 다영 이 선수 학폭 퇴출 이후에 우리 그 여자 배구 대표팀 전력이 크게 이제 좀 약해지면서 기대를 많이 안 하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진짜 4강 준결승까지 갈 거라고는 정말 많은 전문가들도 예상을 못했다고 하는데. 너무 그 김연경 씨에게 전 감동을 했고요. 예, 그 모든 걸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순간순간 막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 2명의 공백을 메꾸려는 노력이 정말 가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전에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계속 쭉 봤는데 그 경기를 방송국에서 일하는 이점이 그겁니다. TV 본다고 해서 그걸 논다고 뭐라고 하질 않아요. 예. 저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거 하나 딱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 이 겁없는 10대들. 이거 영상을 좀 보면서 송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보여주시죠.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검은색 승용차가 도로를 내달리는데 경찰관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차들이 줄지어서 쫓아갑니다. 지금 경찰관이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는 겁니다. 네. 네, 추격전은 승용차가 저렇게 택시 앞에 가로막히고 나면서 끝납니다. 이게 지난주 토요일 7월 31일 날 서울 구로동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알고 보니까 저 범인들이 중학생 2명이었습니다. 새벽에 주차된 차를 훔쳐서 16시간 동안 몰았는데 구로경찰서에 입건됐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교수님 일단 저 운전자가 10대 지금 나와서 붙잡히는 장면인데 딱 봐도 어린애예요. 그렇죠. 네. 뭐 간이 배 밖에 나온 10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림픽에도 10대들이 그렇게 그냥 국위선양을 하고 4위가 유달리 10대가 많더라고요. 근데 예. 똑같은 10대인데 어떻게 얘네들은 이렇게밖에는 못하는지 너무 안타까운데요. 경찰이 결국은 다쳤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고. 명은 발을 다쳤고요. 아마 위에 매달린 사람이 발을 다친 것 같고 다른 경찰이 결국은 이제 뭐 이렇게 멈춘 후에 유리창을 깨려다가 이마를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경찰관 분들한테 저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저렇게 달려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부상을 안 당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큰데 전 변호사님, 그런데 지난 29일에도 비슷한 일이 저희가 전해드렸던 거 기억이 나요, 얼핏. 네, 이런 사건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29일에 남자 청소년 3명이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차를 훔쳤습니다. 몰고 갔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10대 여성 청소년 2명이 또 그 차에 함께 또 합류를 한 거죠.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적발이 됐고요. 이렇게 10대 청소년 5명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틀, 그러니까 방금 설명해 주신 그 사건 이틀 전 27일에는 강남에서 강남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이 강남에서 저거요? 영등포에서 차를 훔친 10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2명이 앞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서초, 강남, 용산을 해집고 다녔는데 새벽에 차가 저렇게 왔다 갔다 이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음주운전인 줄 알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잡고 오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대였고요. 뒷좌석에 또 다른 10대 2명도 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3번 훔쳤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그 사건의 그 주인공들, 장본인들이 다 같은 인물들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JTBC가 취재한 결과 모두 같은 일당들이었습니다. 중학생 3명 일당이었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3건을 벌인 겁니다. 지난 28일에 강남에서 이런 사건을 벌였고요. 지난 29일에는 서울 은평구, 그리고 31일에는 영등포에서 이런 사건을 벌인 겁니다.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풀어주면 또 훔치고 풀어주면 또 훔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풀어주면 또 하고 풀어주면 또 하고. 이제 우리 기성부장님은 일당이라는 표현을 쓰시긴 했지만 일당이라는 표현을 쓰기에 좀 그럴 정도로 어렵잖아요. 만으로 14살이 안 돼서 형사처벌을 어차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체포나 구속 같은 걸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촉법 소년 문제만 나오면 저는 약간 이제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수정 교수님 그 2년 전에 어떤 라디오 나오셔가지고 하셨던 인터뷰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그런데 이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의외로 교수님은 되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연령을 낮추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형사처벌 연령이 14살에서 18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개정안 내라 그러면 전부 다 한 살씩 아래를 한 살 낮추든 위에를 한 살 낮추든, 근데 그 한 살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자는 기껏해야 50명에서 6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소년 범죄의 추세를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촉법소년이라고 뭐 형사처벌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물론 하겠지만 형법이 적용이 안 될 뿐 소년법은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을 적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면은 소년부 송치를 애당초에 경찰에서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일주일에 3번이니까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소년부에 송치를 하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조금 더 일찍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소년분류심사원에다 아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은 일종의 이제 먹고 자고 하는 수용시설, 임시 이제 어떤 시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네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물론 뭐 시간이 좀 지연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미권 국가는 무지하게 빨리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년부도 좀 생각을 달리하여
지금 이렇게 사실은 차량이 흉기잖아요. 예.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 지금 절차를 좀 긴급히 처리할 수 있게 절차 개선을 좀 하는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그런데 진짜 지금 인터넷 그 네이버 지식인 같은데 검색해 보면 말이죠.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자, 내 나이면 어떤 처벌을 받겠느냐. 또 내가 판사한테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걸 막 묻고 답하는 그런 게 쫘르르 막 거의 수천 개씩 나온대요. 어? 네, 야, 이러면은 이거 애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알죠. 특히 형법에 있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이건 법률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소년법의 소년의 연령, 또 소년법에서 이 촉법 소년으로 분류하는 그 연령, 이제 10살, 이 기준들 정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령을 정할 때의 사회 상황, 그리고 그때 그 연령대 아이들이 지식 수준과 지금은 좀 다른 면이 있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근데 오히려 여론은 더 엄격하게 조치를 하자라는 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크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또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 집단과 또 일반 대중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들이 점점 더 큰 혼란을 좀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긴급 동행 명령장이라는 거 이거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손 변호사님. 일단 만약에 14세 이상이라면 이거는 범죄를 범한 겁니다. 예. 따라서 이제 소년이 아닌 그런 일반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처리를 다 할 수는 있죠. 물론 그 구속영장 관련해 가지고는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소년법 규정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설령이 형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요. 이 10세 이상의 경우에 이른바 촉법 소년의 경우에는 이런 긴급 동행 영장을 통해서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순영 교수님 말씀해주신 그런 소년 분리 심사원에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법상의 보호 조치는 할 수 있거든요. 처분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 네. 그걸 좀 빨리 좀 보냈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가능한데 하지 않았다는 점. 아하. 그리고 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제도상 과연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 실효성 있게 이러한 절차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 긴급 동행 명령 이걸로 진짜 바로바로 이렇게 수감되고는 한 거예요? 되기는 합니까? 뭐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지난 7일만 해도 전주주유소에서 이것도 차량을 절도한 거예요. 13살 먹은 남학생이 차량을 절도했다 주유소에서 검거가 됐는데 사실 지난 5월부터 이미 차를 3번 훔쳤고 금품절도도 3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잡히자마자 뭐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풀려났었으니까. 근데 이때는 경찰도 준비를 해놨던 거죠. 법원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긴급 동행 명령을 발부를 받아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진짜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래 이번에는 그냥 못 보내자고 광주소년으로 데려간 겁니다. 이야,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진짜 좀 이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살 낮춰봤자 뭐 50명, 60명 이런 정도라면 그러니까 이런 제도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를 좀 빨리빨리 이렇게 적용을 해서라도 이런 친구들은 좀 구분을 해 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보호 장비는 없었다. 진짜 이거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거. 네, 중학생 학생이 태권도장에서 다쳤는데요. 알고 보니까 겨루기를 하다가 다친 거였습니다. 턱을 크게 다쳤는데 이 겨루기 상대가 관장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관장이 청소 지시를 했고 청소 지시를 받은 중학생이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니까 겨루기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 겨루기 과정에서 턱을 맞아서 이렇게 다쳤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게 손 변호사님, 그 진짜 대련을 이렇게 딱 할 때 말이죠. 보통 그 권투를 하는 경우도 이렇게 헤드기어를 쓰고 말이죠. 스파링을 하는데 야, 이렇게 태권도 더군다나 같은 뭐 동갑내기도 아니고 관장과 중학생 제자. 야, 이거는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애초에 겨루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네. 더군다나 평소에 그 대련할 때 사용하는 그런 보호 장비도 없이 했다면 이건 그 의도가 더욱더 의심스러운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러한 이른바 그 명목상의 대련 후에 발생한 상황을 보면 좀 심각합니다. 저기 학생이 이제 병원 진단서를 떼봤더니 전치 8주 아이고. 상해를 입었어요. 특히 턱뼈가 부러졌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이를 나중에 빼야 될 수도 있다. 예. 게다가 또 이런 그
사건 후에 5개월째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그런 상황을 입게 되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해당 관장이 선수 출신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학생 이 제자한테 야, 너 이 체육관 청소 좀 해. 이렇게 했는데 애가 이제 약간 좀 그걸 내가 왜 해요? 막 하다가 이제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뭐 그랬다는 보도도 있던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해가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이해가 되면 안 되죠. 예. 예, 지금 뭐 그 선수 출신인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뭐 지금 태권도장의 관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경력이 아주 많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태권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발차기를 하면 어디에 부딪힐지 이런 것들 다 예상할 텐데 결국은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아이 턱이 아이고, 지금 돌려차기. 부딪히게 한 고의죠, 사실. 그 고의를 뭐 다치게 할 의지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틀림없이 할 텐데 저는 이 사람이 결국 이런 대련을 왜 하려고 했었는지 그 의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괘씸했던 거예요. 청소하라는데 청소 안 해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저런 식으로 일종의 보복이잖아요. 예. 저렇게 어른이 해도 되는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그래서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아니 태권도 배운다고 돈 줘서 학원 보냈는데 거기 가서 청소를 시키면은 그걸 하고 싶겠냐 그게 아니 우리 양 변호사님도 지금 펜싱 학원 가서 지금 체육관에서 배우시잖아요. 청소 안 하시죠? 예전에 진짜 제가 10대 때 예. 다른 체육관 다녔다거나 아니면 대학교 때 체육관을 가면 그런 체육관들이 있었어요. 조금 이제 그때는 막 약간 군사문화 비슷하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학원비도 내고 그때 청소도 예전 하고. 40년 전에 30년 4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어림도 없죠. 아예 무슨 어디 청소를 시켜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없고 당연히 무엇보다 그 머리 보호 장구 같은 걸 안 한다고 하는데요. 머리 보호 장구는 제가 뭐 복싱도 하고 뭐 모든 걸 해도 다 대련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머리 보호 장구를 합니다. 우리 복싱도 하셨어요? 네. 멋있는 남자야. 사건반장에서도 사건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를 폭행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고의성이 심각하다라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설명 늘 드리잖아요. 무슨 살인사건이라 해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냐 했을 때 어디를 어떻게 공격했느냐고 할 때 머리처럼 다치기 쉬운 부위를 공격했다면 의도가 굉장히 나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태권도 관장이 그런 걸 몰랐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요. 일단 중학생 이 피해 학생 가족은 이거 일방적인 폭행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현장에 피해자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목격한 건데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를 시키니까 이 학생이 어이없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장이 갑자기 뒤에 와서 뒤통수도 때리고 아이고. 뺨도 때렸다. 이렇게 형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겨루기 과정에서 이후에 다쳤기 때문에 이거는 폭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지만 그거 아니었다. 폭행 아니다. 환장은 폭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쳐서 안타깝고 자기도 잠을 못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게 화가 나서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예정된 그런 시합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대련이 예정돼 있는 네. 거다. 그 예정돼 있었을 수는 있을 거예요. 보호대는 왜 안 했냐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보호 장비를 안 했다. 그래서 몸통만 했다라고 하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태권도 겨루기 할 때 불편하는 건 몸통의 보호 장구입니다. 왜냐하면 발차기 할 때 발이 잘 안 올라가거든요. 팔 뻗고 다리 뻗을 때도. 그래서 머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경기에서 다 보호 장비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거 말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손 변호사님, 경찰에서도 이 피해 학생 측의 주장이 좀 더 설득력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는데요. 우리 법상에 그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합의하고 운동 경기, 뭐 겨루기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이 다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미 승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구조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논리 구조가 가능한데 뭐 복싱, 유도, 레슬링, 뭐 태권도 뭐 다 가능한 거죠. 예. 그런데 대법원까지 올라간 유명한 예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장난 권투 사건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실제로 그 상관하고 부하하고 이제 권투 시합을 한 거예요. 다 보는 가운데서 상사가 하자고 하니까 뭐 부하가 그걸 거절할 수 있나요? 한 거죠. 하지만 형식은 그런 권투 시합이었지만 스파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분 동안 가슴과 배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상관이
이거 승낙받고 한 거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인정이 안 됐거든요. 이번 사례도 거의 유사한 그런 법리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 영화 베테랑에서도 네. 비슷한 장면 나오잖아요. 이종격 투기 하면서 유아인 씨가 막 자기 가르치는 사람 막 일방적인 폭행 아닙니까 사실상.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태권도 얘기가 나왔으니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태권도가 요즘 올림픽에서 뭐 발펜싱이다 이렇게 막 조롱을 받지 않습니까? 이 전자호구 센서만 뭐 탁 건드리면 그게 점수가 되다 보니까 뭐 머리를 뭐 헤드기어가 벗겨진 퍽 이런 걸 때려도 점수가 빵점이고 말이죠. 그러다 그런 조롱을 받고 있는데 진짜 유튜브에서 되게 화제의 영상이 하나 있는데 2007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 가라데 앞차기는 그 충격이 195kg, 무에타이 돌려차기는 635kg, 브라질 그 전통 무술 돌려차기는 816kg, 태권도 돌려차기는 무려 1043kg. 1톤이잖아요. 예? 1톤. 그러니까요. 물론 그 유단자들의 어떤 뭐 체형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태권도 돌려차기가 말이죠.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 변호사님. 네, 태권도가 가장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가 발차기 덕분이잖아요. 굉장히 화려한 발차기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장분의 경력은 관장을 하실 정도면 뭐 태권도 학과를 나오신 분이 당연히 하시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고도 중학생은 작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게 정말 제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번 맞은 이게 만약에 그 가족들의 주장이 맞다면 예. 한 번 맞아서 이렇게 물러나는 이 학생을 또 폭행을 하는 거는요. 그거는 관장 정도 되면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무슨 격분하지도 않았는데 뭐 학생 가르치는 시합에서 맞았고 넘어지는 아이를 또 쳤다라는 거 저 이해가 잘 안 가요. 여러 가지로. 조금 이거는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태국 국적의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은 본인을 영국 100억 원대 자산가라고 사칭해 수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00억 줄게 운송비 다오. 아하,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네, 최근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 일당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이걸 보내줄 테니까 운송료로 먼저 돈을 달라, 이런 수법입니다. 지난해 1월에 태국 국적의 여성은 이런 식으로 돈을 뜯다가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짜 신분으로 이성을 유혹해서 돈을 가로채는 저희 뭐 몇 번 이렇게 전해드린 바 있죠. 유사한 사건들. 자, 그런데 자기를 영국에 또 돈 좀 있는 이런 자산가라고 또 이렇게 지금 또 사파 나오네요. 나 영국의 재력가다. 예. 저랬나 보네요. 예. 작년 1월 24일인데요. 영국 도시까지 특정해가지고 맨체스터에 거주하는 토목 사업가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카카오톡으로 이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눈 거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친분을 쌓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뭐 아주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 2월에 이제 드디어 구체적인 범행을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달콤한 제안을 하는 거죠. 내가 전 재산인데 100억 정도 있다. 100억 상당의 돈을 내가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당신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걸 보내기 위한 운송 비용을 먼저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했고요.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저거를 믿었나 봅니다. 그래서 운송 비용 2,400만 원을 송금했는데 그냥 뭐 돈 달라라고 해서 받아낸 게 아니라 나중에 그래 내가 돈을 보낼 테니까 받아달라. 한국에 들어갈 테니까 함께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자. 이런 말을 통해서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제가 이제 피해자를 나무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캐리어 안에 100억대 그게 있다. 근데 이걸 보낼 테니 운송비만 네가 내라.
그냥 그 100억 안에서 꺼내가지고 내면 되는 거잖아요. 아마 뭐 앵커님뿐만 아니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압축을 하다 보니까 중간 과정이 빠진 거지 그 말을 꺼내기까지의 이 피해자를 빠뜨려 놓은 함정은 굉장히 더 치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신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결론만 놓고 보면 누가 본인 전 재산을 그냥 여행 가방에 담아서 그걸 화물로 보낸다는 게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가기까지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또 치밀한 함정도 팝니다. 그 캐리어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도 국제 화물 같은 거 이렇게 주문을 하면 어디에서 배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세관에 왔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운송회사 사이트를 알려준 거예요. 내 가방 여기서 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들어오면 어디 위치까지 볼 수 있어라고 했는데 그 사이트까지 가짜로 만들어놨던 겁니다. 진짜요? 네, 그 정도로 치밀했던 거예요. 그 치밀함의 한 일각인 겁니다. 이게. 야, 교수님 그러면은 진짜 뭐가 됐든 뭐 양 변호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단 100억이라고 하면 일단 귀는 솔깃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100억이 뭐 이만저만 큰 돈입니까?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한 돈이고 예, 이렇게까지 유인을 한 데는 아마 둘 간에 정말 뭐 이게 말이 그 로맨스 스캠이지 사실은 스캠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뭐 카톡으로 많은 정보들을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프로필 사진 같은 것도 주고받고 이러면은 마치 내 옆에 있는 사람처럼 이제 착각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그루밍 과정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 와중에 어쩌면 100억은 나중에 이제 보내주마 했지만 그 전에 너무나 많은 어떤 선물 같은 거를 온라인상에서 이미 지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구축돼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100억 얘기가 나온 것이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어떤 묘령의 남성이 저에게 100억을 주겠다. 2,400만 원 송료 보내라. 그럼 그 도대체 누가 사기를 당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진짜 이제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 생략해 놓고 보니까 어이없고 한심하게 느껴지지만 아마 상당 부분 신뢰관계가 구축되는 기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참 특이한 것이 이 사건의 피고인이 40대 태국 여성입니다. 네. 자, 그런데 피해자들도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 여성들이라면 이게 어떤 여성의 심리를 아무래도 알다 보니까 조금 이게 또 범행이 쉽기도 했겠다라는 생각도 그랬을 들거든요. 수는 얼마든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가 여성이기를 이제 아마 선택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취약하고 뭐 여러 가지 요새는 프로필에 많은 것들이 사생활이 올라오니까 뭐 속기 쉬운, 속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은 물색한 것 같고 아마 피고인은 남자라고 속였던 것 같습니다. 영국에 사는 뭐 사업가라고 속인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지금 사건이 좀 약간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제주도에서 공판이 이루어진 사건 같은데 예. 이런 이제 태국 여성과 같은 지금 피고인이 태국 여성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불법은 아니죠, 제주도는.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닌가. 이게 그냥 단순히 1대1은 절대 아닐 것이고 조직 범죄의 이제 일부로 보입니다. 네, 태국 여성이 그냥 검거되기만 했지. 이게 배후에 훨씬 더 거대한 조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6월에 결심 공판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게 정말 뭐 많은 금액을 편취한 죄질이 불량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태국 여성이 어눌한 한국말로 또 눈물까지 흘리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는데 일단 교수님은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알바 뭐 이렇게 생활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뭔가 이제 대규모 어떤 점조직의 하나일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범죄 집단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수사가 어려워서 이제 쫓지를 못해서 그렇지. 근데 그 중에 국내 조직 중에 한 명 이제 흔적을 남긴 자만 지금 이제 처벌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피해 액수에 비해 가지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기껏 징역이 5년밖에 안 나온 건 이건 진짜 좀 너무 적게 나온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 범죄 집단이면은 형량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구형은 징역 5년이었고 손 변호사님 그럼 재판부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유죄로 봤고요. 징역 3년형을 더 깎았군요. 선고했습니다. 예. 이 피고인에게 당한 피해자가 드러난 것만 4명이고요. 그리고 또 배상 명령 나온 게 6,200만 원입니다. 판사가 양형 이유 관련해서요. 범행 내용, 수법, 피해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또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피고인은 이 징역 3년형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아이고 또 항소를 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인터넷에서 각종 전문가를 자칭하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습적으로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알아봅니다. 자, 첫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몸캠 지워드려요입니다. 자,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네, 네이버 지식인에서 활동을 하면서 몸캠을 지워주겠다 이렇게 피해자들을 속인 10대 남성의 얘기입니다. 손해배상금을 받아주겠다, 몸캠 영상을 삭제해주겠다 이렇게 속인 건데요. 주로 네이버 지식인에서 각종 전문가를 사칭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7명을 속여서 4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주무대는 네이버 지식인이었고요. 이곳에서 IT 전문가다 또는 소송 전문가다 이렇게 접근해서 돈을 받아냈습니다. 야, 그 10대가 정말 아무런 법적 무슨 지식이나 이런 게 없는 10대가 27명을 속였다. 도대체 어떤 수법을 쓴 걸까요? 사실 수법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인터넷을 통해서 글을 입력해서 현혹시킨 건데 대표적인 사례가 일단 작년 4월에요. 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피해를 봤다는 30대 피해자가 뭐 이제 호소하는 글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도와주겠다. 변호사 선임하고 또 흥신소 비용 이런 것들 나에게 입금하면은 내가 3천만 원, 4천만 원 돌려받게 해주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성한테요. 이게 소송 전문가를 자처한 거죠. 그 행세를 해가지고 1,600여만 원을 받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죄질이 나쁜 행동입니다. 이른바 그 몸캠 피싱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영상이 어딘가에 남아있을까 봐 걱정되잖아요. 평생 그럼요. 걱정하는 건데 그럼요. 내가 지워주겠다. 하하. 이런 또 장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약 500만 원을 받아냈고요. 또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조사를 받게 돼서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상담글을 올린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나한테 돈 보내주면 내가 경찰 조사에 동석도 하고 기소유예 받도록 해주겠다. 이건 변호사의 업무를 좀 사칭한 것 같습니다. 해주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수수료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달라. 이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70만 원 상당의 자산상 이익을 받았는데요. 이런 그 온라인상의 글을 입력해서 결국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주로 변호사 흉내를 내가지고 사기를 친 건데 변호사라는 직업이 원래 이렇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지식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풀어주면은 실제로 변호사 지식을 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하는 형식의 사건 수임 과정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보통 이 사기 피해자들 보면 되게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몸캠 피싱.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게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짓을 해라고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으니까 조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것들. 문화상품권을 수수료 받는다는 얘기. 그렇죠. 예전에 박지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저 집에 농촌에서 수확 농산물로 대신 받아서 감장가 받았다고. 그래서 화제가 되게 있었는데 그건 그냥 그분을 도와드린 거고요. 문화상품권은 그런 종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양 변호사님은 그냥 현금으로만 받으시죠? 카드도 받습니다. 그러세요? 참고하십시오. 예. 근데 그러니까 절박함이 있으니까 이런 데 그냥 속아 넘어간 거죠. 그렇죠. 절박함. 자, 그런데 송 기자. 그냥 10대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땡긴 돈 그거 다 어디다 썼어요? 네, 도와줄 능력도 없었지만 도와줄 생각도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생활비에 썼다고 하고요. 일부는 유료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후원금에 썼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별풍선 같은 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교수님. 이 사람 말이에요. 이거 저는 딱 이걸 보니까 10대 정말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이 20몇 명한테 이렇게 사기를 친다. 정말 새치 혀를 놀려서. 이런 거 보면 진짜 약간 사기꾼들은 이건 약간 타고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사기꾼도 사실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사기였느냐? 그건 전 그렇다고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요즘 디지털 성범죄, 몸캠 피싱, 뭐 몰래 카메라에 이제 영상들이 떠돌아다니고 이런 일들이 워낙 피해가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피해를 토로하는 사이트 같은 데를 접속만 해도 너무 많은 피해자가 나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영상이 빠져나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것들을 호소하니까 거기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럼 내가 지워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결국 돈을 송금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 사적으로 삭제 지원 서비스 이거 전부 다 사실 악용의 그 뭐 결과를 초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피해자들은 이렇게 사적으로 영상을 지워주겠다라는 서비스를 사용하시지 마십시오. 지금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금 여성가족부의 산하에 보면은 여성인권진흥원이 있고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세금으로 삭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사 지원부터 삭제 지원까지. 전화번호는 1366이고요. 1366으로 전화하셔서 삭제 지원 요청하시고요. 지금 이런 프라이빗 서비스, 사적인 서비스 다 불법입니다. 다 또 다른 피해에 노출됩니다. 교수님 국번 없이 1366. 네. 알겠습니다. 자, 남성 이 사람에 대한 재판부 판단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사기 등 혐의 인정했고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이 피고인 방법이 다양했고 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벌였다. 피해자 수가 무려 27명, 편취금 합계가 약 4천만 원이다. 게다가 궁박한 사정을 악용한 것이고 게다가 이런 그 사기 범행에 있어서 형량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거는 피해의 회복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돈을 뜯어낸 다음에 전혀 돌려주질 않았어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는데 다만 이제 엄벌이 필요하지만 나이가 어리고 앞으로 이제 좀 반성하고 이제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또 반성하고 있다라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자, 이거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까, 변호사님? 돈?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배상명령을 내렸어요. 배상명령이라는 게 과거에는 형사처벌만 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럼 손해는 어떻게 해요? 민사로 다시 청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사법정에서 명확한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이 돈을 물어내라고 판결을 해주고 그 판결은 민사 판결과 똑같이 가집행도 할 수 있고 압류도 할 수 있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상적인 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채권은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 남편이 몰카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영상을 찍고 또 성관계한 영상을 몰래 촬영한 남성의 얘기입니다. 2014년 9월부터 총 3회에 걸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약물과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참. 자, 그런데 이 남성이요. 이런 짓을 한 뒤에 다른 여성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결혼 이후에 아내가 이런 진짜 자기 남편의 처참한 상황을 직접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동거하다가요. 2016년 7월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 1년쯤 후죠. 2017년 9월에 이 부부간에 싸움이 났어요. 애초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아니 왜 나한테 전화할 때 왜 휴대폰으로 하지 왜 집 전화로 했냐? 나는 뭐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잔소리를 하다가 또 언쟁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얼굴을 때리고 아이고. 또 발로 몸을 밟는 등의 폭행을 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는데 그러자 이제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남편은 이제 그 자기 동생 집으로 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이렇게 그 자리를 비운 남편의 그 컴퓨터를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 보니까 과거에 이렇게 그 아내 만나기 전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른 여성들을 만나서 그 여성들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물들이 여기에 저장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내가 친오빠한테 알렸고요. 결국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절차를 취했고 이 아내의 친오빠가 이 남성을 이제 그 강간죄 등으로 고발했고 그 영상물 역시 증거로 제출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시력이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2006년 10월에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다툼이 있긴 해요. 법원에서 뭐냐면 이게 정말인지를 병원에 확인을 했더니
진단 병원에서는 이렇게 오른쪽 눈은 이미 의안이었고 예. 왼쪽도 사실상 실명 상태였다. 2016년에 예, 그렇게 병원에서 답변이 오긴 했는데 근데 아내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그거 남편이 검사 받으러 가기 전에 눈에 약물을 집어넣어서 일부러 눈이 안 좋게 한 상태로 가서 검사를 받은 거다. 아. 이렇게 좀 주장을 또 합니다. 오.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미.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 남자는 당연히 자기 눈이 안 좋은 걸 핑계 삼아서 나 아니다 뭐 이렇게 발뺌을 했겠죠 또? 맞습니다. 이 몰카를 찍어도 내가 잘 볼 수가 없는데 왜 찍었겠냐. 찍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또 집안에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이게 오작동에서 아마 성관계한 영상이 찍혔던 것 같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자, 그 교수님 이건 뭐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뭐 시각장애인 1급이면은 거의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영상물 있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그거 볼 왜 수도 저장해 없는데. 놓고 예. 볼 수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근본적으로 눈이 안 보이지 않는다가 답인 것 같고요. 그 보이는 뭐 우한은 의안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좌안 그러니까 왼쪽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여러 명의 여성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지금 성관계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장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 건은 현재 이제 부인이 발견을 하고 그 현재 부인과 연관된 내용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부인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 CCTV 영상 같은 것들을. 그랬더니 그 안에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피고인이 움직이는 장면도 같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 속에 피고인이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만 카메라 위치를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성이 모르게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는 모습도 같이 찍혀 있었답니다. 영상만. 보여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제 영상 장면도 있고 그리고는 또 피해자를 모르게 찍어야 되니까 피해자가 뭐 눈치를 채나 안 채나 이런 이제 그 피해자들의 상태도 살피면서 카메라를 뭐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그런 부분이 이제 눈이 안 보였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이 설명이 막히다 보니까 다른 또 얘기를 한 것이 증거 능력이 없다. 이 영상, 이 수집한 증거가 영상 파일이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유죄 판결을 선고하려면은 유죄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상 파일이죠. 그리고 그 영상 파일은 이 피고인의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사실이 드러나고 또한 수사로 이어지게 된 거는 애초에 이 아내의 그 친오빠가 이 자기 여동생 집에 와서 이 얘기를 듣고 온 거죠. 동생한테 듣고 집에 들어가서 이 피고인의 PC를 가지고 나와서 경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다 드러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영상 파일들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 쪽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거 유법하게 수집된 증거다. 따라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증거 능력 없다라는 주장이죠. 왜냐하면 이 집은 우리 부부의 집이다. 근데 아내의 오빠의 집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사는 곳이고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웠지만 내 집인데 왜 마음대로 들어갔느냐. 그리고 내 물건인데 왜 마음대로 가져가서 이거를 거기에 안에 들어있던 거를 증거로 썼느냐. 이거는 현행법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자, 지금 손 변호사님의 말씀을 저 같은 그냥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이 상식에 비춰보면 무슨 이게 X 같은 소리야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럼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법원도 마찬가지 생각을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럼요. 봤냐면 그럼요. 그 집이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같이 살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누가 발견을 했어요? 아내도 컴퓨터 아내가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아내가 발견한 거잖아요. 그 같이 쓰던 집에 같이 쓰는 컴퓨터에서 찾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놀라서 오빠한테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니까 오빠가 경찰에 가져다 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뭐가 위법이에요? 당연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아니다라고 판결한 거죠. 예. 자, 그러면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1심에서는 징역 1년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뭐 준강간 상해 그리고 등록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거 또 사회보장급여를 이제 부정하게 받은 것 다른 거 전체가 많았구만요.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데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어요. 그 이유가 바로 준강간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뭐 피해자가 먼저 고소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그 아내의 오빠가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증거가 되고 범죄 사실이 인정이 돼서 중간간으로도 처벌 가능할 텐데 1심에서는 이 피해자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범죄 사실 증명이 되지 않았고 결국 중간간이라는 아주 중한 범죄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1심에서 나머지가 유죄로 인정돼도 징역 1년형이 나왔거든요. 예. 하지만 2심에서는 이제 이때 비로소 증인으로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증언을 통해서 야. 범행 사실이 인정됐고 2심에서는 징역 5년형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교수님 보세요. 이미 징역 그 강도 강간 미수죄로 징역 13년 처벌 전력이 있어요. 예? 뭐 처벌 전력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출소 후에 뭐 기초생활 수급자도 되기도 하고 또 좀 있다가 이제 눈이 안 보인다 이래가지고 또 장애인 등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내를 결국 중강간을 하고 이제 영상까지 촬영해놓고 굉장히 죄질이 안 좋거든요. 예. 성범죄 전력도 여러 번으로 보이고 그게 사건화만 안 됐을 뿐 그렇죠. 영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전자감독을 좀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네. 보통 이렇게 이 성범죄 뭐 초범이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게 말입니다. 진짜 뭐 초범일 수도 있지만 뭐 박지훈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의견이 참 합치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계속 하다가 처음 걸린 것이다.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 변호사님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그 사건 어. 법적으로 처벌을 못한다는 것과 구별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범죄 전력이 없는 것과 그리고 제가 비슷한 얘기를 늘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딱 잡히면 그 여러 번 반복한 것에 대해서 따로 죄를 묶는 게 아니라 우리 법은 그냥 여러 개의 사건을 하나를 딱 묶은 다음에 그중에 제일 무거운 거 1.5배 가중하는 데서 끝나거든요. 피해를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다 독립된 사건들이에요. 당연하죠. 왜 그걸 그렇게밖에 처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 절대 반대예요, 진짜.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요. 예. 다만 이제 강론에서 강론적인 부분에서 생각이 보자면 다르신가 보네요. 정말 첫 범죄인데 적발돼서 처벌받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다만 그런 경우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많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고 그중에 운 좋게 넘어갔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엑스파일 이어갑니다. 지난해 7월 한 20대 여성은 평소에 좋아하던 남성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군 복무 중이던 남성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가족의 수술비 1,500만 원을 부탁했습니다. 여성은 도와주면 사귈 수 있다는 남성의 말에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귀자 말을 하면서도 돈을 달라는 요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성매매까지도 권유했습니다. 성매매를 해서 번 돈까지 남성에게 보낸 여성. 알고 보니 남성은 여성이 자신을 좋아하는 심리를 이용해 도박빚을 갚을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교묘하게 채우는 수법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1944년 영화 가스 등에는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속임수와 거짓말을 통해 아내를 정신착란으로 몰고 가는데요. 여기서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시작된 겁니다. 최근 연인 간의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서 자주 이 단어가 들리는데요. 문제는 내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지 또는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쉽게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조용하게 일어나는 위험한 행동.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가스라이팅은 뭐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린 바도 있고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이제 범죄 한 학사 정도의 이제 수준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굳이 따로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자, 그래도 분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좀 가야죠. 자, 4천만 원. 근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렇게 돈을 다 받아내고 사귀어 줄게 계속 뭐 만나줄 것처럼 하다가 결국 사귀지도 않았고 돈은 돈대로 뺐고 그게 4천만 원이고 가장 중요한 거. 그 돈을 마련하려고 이 여성이 성매매까지 하면서 맞습니다. 난 이게 뭔가 싶어요. 실제로는 사귀지도 못했습니다. 어. 사귈 수 있다. 근데 사귀고 싶은데 일단 지금 돈이 필요하다. 돈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이용한 건데요. 총 10개월 정도에 걸쳐서 4천만 원을 줬다고 하고요.
돈을 마련하는데 부족하니까 성매매도 권유를 해서 실제로 성매매도 했습니다. 이 피해 여성의 부모가 뒤늦게 지난 5월에 알아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는 대부분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놈. 범죄를 좀 나눠서 보면은 우선 경찰은 일단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물론 이 자체가 참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돈 주면 사귀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귈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냥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돈 받으면 사귀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게 기망행위이기 때문에 돈을 보내주면 사귀겠다고 말을 하고 돈 뜯어낸 거는 사기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성매매 알선 등입니다. 그런데 이 성매매 알선 등에 포함되는 게 성매매 권유도 있고 강요도 있거든요. 경찰은 이게 폭행은 없었지만 이거는 강요 아니냐라고 본 거예요. 따라서 이제 성매매 처벌법에 있는 성매매 알선 등 또 그중에 이제 강요로 이제 구속을 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이 상황을 야, 너 나한테 돈 좀 줘. 근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네가 성매매를 좀 해서 나한테 돈을 줘. 그러면은 알았어, 성매매 할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뭐 피해자분을 또 탓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게?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일단 경찰에서 사건화를 한 과정만 지금 기록이 남아있지 이게 이제 검찰에서 이 죄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재판에 가서 어떻게 유무죄가 가려질지 현재로선 전 굉장히 좀 약간 물음표 상태이고요.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 여자가 자발적으로 송금을 했잖아요. 남자에게. 아마 남자는 나중에 이제 그 재판 과정 중에 사실은 우리는 온라인으로 사귄 거나 진배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성매매, 알선, 권유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매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온라인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데이트 앱이 있고 실제로 이건 진짜 데이트 앱이 나쁜 앱들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앱도 있더라는 식으로 이제 지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여성이 어떤 남자를 만나서 돈을 입금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 송금을 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럼 내가 그 부분에서 뭘 잘못했냐. 본인이 성매매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올 개연성이 지금 이게 경찰에서는 일단 사건화가 됐지만 이게 어떻게 이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굉장히 악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악성인 이유는 남자가 결국은 이제 여성의 애정을 조건으로 조정했다. 그리고는 여성의 최악의 추락까지도 결국은 사귀자는 미명 아래 사실은 여자를 몰아넣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악성 범죄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영미권 국가가 사실 범죄 죄목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죄명이 있느냐?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영국도 이제 입법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쟁점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모든 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배후에서 조정하는 거를 과연 입증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난맥상이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지금 그래서 영화에서도 결국 44년도 영화를 보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스라이팅이 왜 가스라이팅이냐. 집에 그 당시에는 가스 등밖에 없었어요. 전기가 없었으니까. 가스 등을 이제 계속 낮춰놓고는 집을 화나다고 계속 여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회적으로 거의 관계가 끊어진 이 거의 우울증 환자 같은 여자 아내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집이 화난데 자기가 뭔가 세상에 대하여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화난데 깜깜하다고 나 혼자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 의심을 하다가 결국은 정신 착란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과연 그 사법 절차 내에서 입증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이긴 합니다. 이 사건도 두고 볼 사건으로 보여요. 예. 자, 송 기자, 그런데 최근에도 정말 황당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지난해 7월에는 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세 자매가 어머니를 때려서 숨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자기들이 운영하던 카페에서 3시간 정도 폭행해서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배우에 어머니의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자매에게 피해자의 친구가 사주를 한 겁니다. 그 내용도 좀 황당한데요. 너희가 재벌가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갖고 있는데
어머니가 길을 흔들어대서 결혼을 막고 있다. 어허. 내 엄마를 혼내줘야 된다. 이렇게 꼬드겼다고 합니다. 이게 수사 결과에서 밝혀진 내용이고요. 또 10여 년 전에는 아버지를 때리라고 폭행하도록 지시해서 실제로 폭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처벌 받았습니까, 이 자매들? 자매들 같은 경우 첫째는 징역 10년, 둘째와 셋째는 징역 7년형을 받았어요. 이게 제목이 존속 상해 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은 건데 예. 그런데 이게 사주한 사람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2년 6개월에 그쳤어요. 예? 왜? 2년 6개월. 그러니까 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상해 치사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상해 교사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다. 내가 사람을 목숨을 빼앗을 만큼의 상해를 이렇게 가하라고 지시한 건 아니었다라는 쪽으로 판단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니 이게 사실상 이 세 자매를 완전히 조종한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왜 그러냐면 법정에서도 자매들은요. 저분은 잘못 없어요. 우리 책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상황이 사실 얘기 나누고 있는 가스라이팅처럼 보이잖아요. 예. 이거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법을 적용하려면 사람은 누구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는 가정을 하고 합니다. 어허. 사실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라는 이유로 이 사람은 조종당한 사람이야를 또 쉽게 인정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조종당해서 마치 꼭두각시처럼 됐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걸 법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를 또 다르게 보는 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판단에 대해서는 좀 이게 달갑지 않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교수님, 진짜 이 교사 한 사람이 2년밖에 안 받았다는 게 보면 방금 교수님께서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진짜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폭행은 딸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후에서 조종한 게 입증이 안 되는 이상 사실은 그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도 사실은 주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형사 책임을 묻기가 무지하게 어려운데 문제는 한 가지 이제 뚫고 나갈 그 방도가 없는 건 아닌 게 사람을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외부와 차단한 채 이런 식의 일종의 세뇌 과정을 거치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에 제한이 생깁니다. 원래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그 주범에 해당하는 사람, 조종한 사람에 대해서 조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새로 입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조종한 죄, 이런 것들이죠.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리고는 그렇게 조정이 되면은 판단 능력에 제약이 오기 때문에 거의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실행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일부 경감시켜주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그럼 짧게 말이죠.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건가라는 걸 좀 진단할 수 있는 뭐 없나요? 좀 그런 거? 그걸 알 수 있으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시면 예. 제가 뭐가 뭐, 됩니까? 어쨌든 사실은 당사자는 매우 조종당하는 거를 그렇군요.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 게 없군요, 아직은.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상황실 넘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개그맨 박수홍 씨가 자신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박수홍 씨의 법률 대리인은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유튜버 김용호 씨와 신원미상의 제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측은 김 씨가 방송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송 씨의 법률 대리인은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한 후 앞으로 피해 규모를 파악해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김용호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보를 받았다며 박송 씨가 전 연인에게 데이트 폭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50대 여성이 심장마비 증상으로 쓰러졌는데요. 시민 3명이 응급처치를 하고 곧바로 구급대원을 불러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부산 북구의 한 백신 접종센터 앞 한 여성이 괴로운 듯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듯한 여성,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는데요.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이 주변 구급대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내 한 구급대원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이 영상 속 3명의 시민은 부산 북부소방서 모라 여성의용 소방대원 2명과 백신 접종센터 희망 근로자였는데요. 심장마비 증상으로 쓰러졌던 50대 여성은 이들의 신속한 대응과 곧바로 달려온 119 구급대의 그 응급처치를 받고 호흡과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야, 진짜 저 순발력 있게 대응한 덕분에 말이죠. 맞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정말 감사하게도 이 여성은 지금은 의식이 또렷한 상태라고 합니다. 의용 소방대원 2명 그리고 시민 1명의 발빠른 대응 덕분인데요. 쓰러지기 전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고 하고요. 실제로 쓰러지니까 약속이라도 한 듯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소방서도요. 이 의용 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시민의 최초 응급처치 이거 덕분에 환자가 살아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방송인 박수홍 씨가 그동안 뭐 무슨 의혹 제기가 있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법적 대응에 나섰네요. 그동안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하면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그걸 바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본인의 이제 방송 활동이나 연예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됐고요. 박수홍 씨는 이 주장들이 다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어떤 국가기관의 증거 자료들까지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형사 고소부터 하겠다고 했다는데 그럼 어떤 거부터 걸까요? 네,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이제 밝힌 거죠. 예. 그런데 일단 명예훼손, 모욕, 또 업무방해, 강요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소나 고발을 할 때는 판단을 해서 법원처럼 법원이 하듯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것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소를 한 것이고 수사가 어떻게 될지 또 수사 후에 재판으로 넘어갈지 또 재판이 열린다면 그중에 어떤 게 인정될지는 아직 뭐 상당한 시간 동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 빠진 불법 체류자가 전력 질주에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 둘, 7, 8.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는 이곳, 경남 양산의 한 원룸인데요. 수상한 물건이 보입니다. 필로폰이 담긴 봉지와 투약 도구입니다. 원룸 주인을 비롯해 태국인 6명이 모여서 필로폰을 투약하던 중에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나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일당 중 1명은 맨발로 도망가기도 했는데요. 무려 1.5km를 달리며 경찰들을 따돌렸지만 한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환경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한 두꺼비 등이 인천본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봉지 안에 담긴 이 생물, 맹독을 내뿜는 독분비샘을 가진 사탕수수 두꺼비입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공격하거나 병을 옮길 수 있어서 일명 괴물 독두꺼비라고도 불리는데요. 인천본부 세관이 수입 외래 생물에 대한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해 환경부 허가를 받지 않은 생태계 위협 생물들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했습니다. 이 사탕수수 두꺼비와 함께 국내에 들어올 경우 생태계 훼손 및 교란 등의 우려가 있어 유입 주의 생물로 지정된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또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카이만 악어와 그린 아나콘다 등이 불법 반입됐습니다. 독두꺼비나 악어 같은 외래 생물이 암암리에 불법 거래되면 국내 생태계에 매우 위협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천본부 세관은 앞으로도 멸종위기종과 또 생태계를 해칠 수 있는 생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참 지금 뭐 이 방송에 지금 화면에 안 잡혔었는데 말이죠. 아까 영상 나갈 때 우리 패널 교수님, 변호사님들이 막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들면서 막 기겁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고. 교수님 왜 들여올까요, 저거?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지금 예. 애완동물로 키우겠다고 저걸 들여왔다는데 애완동물로 키울 그 동물 치고는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독물이 막 있고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이런 뭐 그 동물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그 희귀종들이어 가지고 사실 뭐 보호 동물이기도 하겠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너무 징그럽기도 하겠거니와. 뭐 다들 뭐 취향이 독특하신 분들의 그분들의 취향을 뭐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일단 독이 있다니까 이거는 좀 조심해야죠. 자, 환각 상태에서 전력을 다해 도망가던 남성을 경찰이 끝까지 따라가 붙잡았습니다. 경찰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크로스 컨트리처럼 담을 넘었다가 하단을 지났다가 거의 1.5km 가량을 가냈어. 옷을 잡으니까 뭐 우통을 까고 달라버리고 힘이 얼마 좋든지 제가 뭐 철인 3종도 하고 마라톤도 풀코스를 100회 가량 했거든요. 지구력이 좀 되다 보니까 그래. 야, 진짜 뭐 보통 분이 아니셨네요, 경찰분이. 맞습니다. 네, 철인 3종 경기와 마라톤 전문가였던 겁니다. 잘못 걸렸네. 완전히 잘못 걸린 건데요. 일당 6명이 모두 붙잡혔고요. 5명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재밌는 게 처음부터 마약 단속을 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담뱃불 때문에 처음에 단속을 나갔던 건데요. 처음에 연기가 나니까 불이 났다 하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나가서 왜 불이 났나 봤더니 담뱃불에 계란판이 조금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하다가 이 신분증을 요구하니까 마약 검사를 하는 줄 알고 마약 단속을 하는 건 줄 알고 저렇게 맨발로 도망간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철인이었고 마라톤 전문가여서 바로 저렇게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건 현장 이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등등의 해시태그 사건반장해서 사연 올려주시죠.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서울 중랑구에 사시는 사반 가족 배수정님입니다. 자, 영상 보여주시죠. 자, 수정님은 사건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사건 반장을 일 때문에라도 매일 보신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일 좀 하려고 했더니 양이 한 마리가 책상 위에 퍼즐로 누워가지고요. 이렇게 자기 몸을 핥으면서 그루밍을 하면서 일하지 말라고 방해를 했다는 거죠. 저도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저 같은 경우에 야, 새끼 나와 하고 막 이렇게 밀어내거든요. 근데 아이고 또 우리 또 수정님은 그러지 않고 이렇게 계속 놔두시나 봐요. 예, 아무튼 저 고양이 7년 전에 길거리에서 구조한 길냥이 이름이 앙이랍니다. 앙이. 예, 귀엽네요. 아무튼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아하,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네, 한 여성이 미국 미용용품 매장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진열대를 부수고 카운터로 뛰어들어서 점주를 공격도 하는데요. 점주를 덮친 데 마구 폭행도 합니다.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점주의 아내까지 밀어서 쓰러뜨리고 아내의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고 머리와 등도 저렇게 때립니다. 가게 안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아니, 좀 왜 저러는 거예요, 저거?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은 당시 물건을 구매하려고 직불카드를 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구매하려던 물건의 가격이 우리 돈으로 13,600원 정도 됐는데 잔액이 부족해서 결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던 건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All I'm trying to do is get my items. That's it. I'm not being belligerent. It's not cleared. We cannot give you anything because it's not cleared. 잔액이 부족해서 물건을 살 수 없다고 하니까 막무가내로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하고 또 소란도 피웠던 겁니다. 완전 날강도네. 아니, 그런데 우리 점주 부부는 괜찮았어요? 네,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60대 한인 부부였습니다. 점주는 입 주변이 온통 피투성이가 됐고 세상에. 아내분은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 CCTV를 본 영상을 본 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분노했습니다. Watching them be so helpless and beaten like that so brutally was tough to watch. I knew what I was watching, but I couldn't believe what I was watching. Just because they're so weak and helpless, she decided it'd be okay to attack them, which is unbelievable to me. And over $11 purchase. 자, 사건 반장 진짜 우리 미국 교민분들이 정말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 흑인 여성 지금 보니까 뭐 재판받고 있나요, 지금? 네, 중범죄 혐의로 체포돼서 지난달 30일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그리고 머그샷이 공개됐는데 저렇게 이가 보일 만큼 활짝 웃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이게 우리 분들은- 머그샷이에요, 이게? 네, 머그샷. 근데 웃고 머그샷입니다. 있어요, 네, 지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저렇게 웃고 있냐 비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야, 교수님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근데 약간 인종차별 범죄 같이 느껴져가지고 이게 그냥 폭행 뭐 펠로니 정도로 처벌하는 게 맞을지 사실 거의 헤이트 크라임 같이 느껴져서 사실 물건 가져가려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 폭행하고 있는 거는 폭행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정도만 처벌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진짜 머그샷 찍으면서 저렇게 표정이 해맑은 사람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현장 베트남으로 이어가죠. 이건 뭐죠? 베트남의 한 가정집입니다. 두 아이가 금속으로 된 대문에 매달려서 놀고 있습니다. 되게 무거워 보이는 대문인데 아이들이 서로 양쪽에 매달려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이거 불안한데 이거. 네, 오른쪽에 있는 아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문을 밀었다가 이렇게 밀면서 계속 놀고 있는데요. 밀었던 대문을 이렇게 당기는데 그때 대문이 조금씩 하더니 예, 아이 위로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아이가 깔린 건데요. 지금 깔려 있어요, 계속. 이 아이가 완전히 깔렸습니다. 대문에 깔린 겁니다. 그 왼쪽에 있던 아이도 지금 굉장히 놀란 걸로 보입니다. 놀라서 지금 대문을 들어 올리려고 해보는데 대문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꿈쩍하지 않고 발을 저렇게 동동 구르는데요. 힘을 내서 한번 들어 올리니까 들었어. 살짝 올라가고 누가 다행히 지금 또 아이가 오고 있어요.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도 가까이 오는데요. 다행히 아이는 나왔고요.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방금 장난치다가 문에 깔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 대문에 깔린 아이는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아이 아버지는 힘들지만 치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크게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노르웨이로 가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하얀색 자동차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속도는 알 수가 없는데 굉장히 빨라 보여요. 예. 차 좋아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이따 보시면 운전석에 운전자가 좀 이상해 보여요. 왜요? 고개를 보세요. 푹 숙이고 몸을 늘어뜨려져 지금 있죠. 전방 주시를 안 하네요. 안 움직이죠. 잠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차는 달리는데. 이거 혹시 지금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까지는 아니고요. 뭐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전기 자동차 T사 테슬라.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 차에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전방에 카메라도 있고 센서도 있으니까 차를 어느 정도는 자동으로 조종하고 속도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돌고 있으니까 일정 시간 핸들을 잡지 않으면 이게 움직임이 없죠. 그럼 오토파일럿 기능이 차량을 아예 정지시키고 비상등을 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차도 다행히 이제 다른 차량도 거리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달리고 터널 안에서 이렇게 멈췄던 겁니다. 세상에. 근데 뭐 긴급 구조대가 지금 도착해서 갈 때까지 정차해 있었고 정말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저거 저러면 안 돼.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조적, 그러니까 완벽한 자율주행은 지금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직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자율주행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오토파일럿만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반자율 주행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음주운전 당연히 의심되죠. 근데 골아 떨어진 거 보니 술 안 마셨다고 해요. 하지만 경찰은 음주운전 증거 확보했겠죠. 그래서 면허 정지시켰고 법적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저거요, 오토파일럿 아닌 상태에서 졸았으면, 오토파일럿이라 졸았을 수도 있고 근데 아닌 상태에서 졸았으면 아찔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도중에 옆자리에 있던 우리 이수정 교수님의 핸드폰이 뭔가가 이렇게 막 오토파일럿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국으로 가보시죠. 이것도 뭡니까? 골목길을 자동차가 가는데 앞에 기다리고 있는 바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나나 옷을 입은 남성이요, 하트가 되는 플래카드로 누군가를 가리키죠. 저 보라색 옷을 입은 여성 두 명이 또 도로 한복판에서 춤을 추고 있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 돼요. 보통 저러면은 저 같은 야 나와 하면서 막 크락션 아니죠. 저렇게 어른 아이가 저렇게 하트 들고 춤추고 플래카드 들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럴 것 같은데. 거기다 화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렇게 길을 막고 있잖아요 지금. 음악에서 저렇게 다들 단체로 막 이렇게 춤춰서 저렇게 반겨주고 응원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뭐 하는 사람들이? 이게 동네 축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딱 한 사람을 위한 친구들의 퍼레이드 행사. 친구들. 네, 그렇습니다. 이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요, 38살의 백스털리라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성이 지난 1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시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가서 이 문병을 못 가는 겁니다. 혼자서 항암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안타까워서 가는 길에 힘내다라. 그래서 병원 가는 날마다 저렇게 그 헐리 여성만을 위한 퍼레이드를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저는 이상한 사람들이 길 막고 있어가지고 막 빵빵 누르 야 나와 이런 건 줄 알았지. 앵커님이 눈이 좀 제가 에이, 성격이 좀 안 사건 좋습니다. 현장 너무 오래 했다. 그러니까요. 아, 이거- 이거 너무 감동적이다. 네, 굉장히 여성도 이 이벤트 마음에 들어했고요. 차 안에서 계속 웃으면서 아마 또 눈은 울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항암 치료 시작한 지 17주가 됐을 무렵부터 효과를 보고 시작해서 지금 상태가 정말 많이 호전됐다고 합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해 저런 춤을 연습한 친구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 손 변호사님 저분들도 다 자기 스케줄이 있고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일단 누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겉으로만 이제 좀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러니까 손 변호사님처럼. 네, 훨씬 많은데, 저 동네에서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저렇게 시간을 내서 또 저게 준비도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피켓도 저렇게 어. 서서 들고 있고 또 율동도 다 맞춰본 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평소에 생활을 얼마나 잘했을까 그런 그러니까요. 궁금증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감동적입니다.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그리스로 가보시죠. 아, 이건 뭡니까? 다이버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동물 몽크 물범입니다. 다이버들 다리를 붙잡고 친근하게 장난을 치기도 하고요. 그렇게 옆으로 가서 오, 진짜 몸을 잡았어. 비비기도 합니다. 다리를. 매우 친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부에서 구조된 몽크 물범인데 코스티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서 바닷속으로 돌아갔지만 그 이후에도 사람들을 잘 따라서 주민들의 사랑을 저렇게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사람에 대한 어떤 경계심 같은 게 없네요. 예, 사람 손에 자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안겨서 낮잠을 잘 정도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지금 아, 근데- 쓰다듬는데도 그냥 가만히 배를 막 내밀고. 네, 매우 친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코스티스에게 얼마 전에 비극이 닥쳤다고 합니다. 어떤... 최근 한 해안가에서 작살총에 맞아서 죽은 채 발견된 겁니다. 아, 얘가요? 네, 3살 된 코스티스인데 어. 가슴에 저렇게 작살에 의한 관통상이 남아 있습니다. 와. 너무 안타까운데요. 사람을 가장 좋아했던 코스티스라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스의 한 환경단체는요, 어부가 작살총으로 사냥한 걸로 보인다면서 법적 대응하겠다. 그리고 현상금까지 2천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코스티스가 이렇게 작살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현지 사람들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과 잘 지내는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정말 뭐야. 전 세계 누리꾼들 분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 이건 너무 좀 충격적인데요. 너무 슬프네요. 아까 그 동네 보면서 이게 마을이 살아있다 너무 감동이었는데 지금 이 영상은 진짜 너무 슬픕니다. 예. 네. 갑자기 생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너무 알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자, 마지막 동물 프랑스로 가보시죠. 판다가 보입니다. 자이언트 판다 한 마리가 어딘가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사육사들은 물론 직원들, 동물원 직원들 모두가 판다를 지켜보고 저렇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새끼 판다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자이언트 판다가 온 힘을 다해서 새끼를 낳고 있었던 겁니다. 새끼 한 마리를 입에 문 자이언트 판다가 와. 제자리를 저렇게 맴돌더니 세상에. 또 한 마리의 판다를 낳았습니다. 출산의 순간을 지켜본 동물원 직원들도 손을 번쩍 들면서 기뻐하는데요. 저게 지난 2012년에 중국이 판다 외교로 프랑스에 암수 한 쌍씩 보낸 겁니다. 근데 이들이 새끼를 2마리를 이번에 낳은 겁니다. 자, 한번 그러면 자세한 얘기는 담당 수의사한테 한번 들어보실까요? Là, c'est un super moment parce que voilà, on a 2 bébés. C'était déjà le cas il y a 4 ans. Mais malheureusement, il y en a un des 2 qui n'a pas survécu. Et là, pour l'instant, on a 2 magnifiques bébés qui sont en super état. Le premier qu'on a sorti, qu'on a pesé, le premier qui est sorti, qu'on a pesé, là, qui est en couveuse, il fait 149 grammes, donc c'est un super poids pour un bébé panda. Et le deuxième a l'air très vif dans les bras de maman, qui pour l'instant ne veut pas du tout s'en séparer et est complètement bloqué sur son bébé. 그렇군요. 또 저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30초간 전한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We
위 건강을 위해선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 건강엔 메스틱. 이름이 정답이네. 메스틱,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 건강엔 메스틱. 이름 보고 선택하세요. 역시 프롬바이오. 코웨이 아이스 얼음 정수기다. 진짜 깨끗한 맛이네. 와, 진짜 투명하다. 역시 다른데? 역시 코웨이답지? 그래서 BTS는 코웨이. 코웨이 아이스 얼음 정수기. 코웨이. 자, 사랑하는 사방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